자, 현재 차기 정부와 서울시가 강력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확대 방안을 통한 공급 확대, 그것에 따른 주택가격 안정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차기 정부가 밀접하게 협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둔촌주공 사태를 보면서 이런 정책에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 재건축 총 가구수 12,042호에 85개 동이나 들어가는 헬리오시티를 뛰어넘는 대단지죠. 이 중에서 무려 일반 분양 물량만 4,786호가 쏟아지면서 서울 청약자의 희망인데, 이 둔촌주공이요 2020년 7월에 분양을 하나 싶더니 그때도 미뤄지고요, 올 7월 달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 사업이 갈수록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가 공사비 분쟁은 저희가 영상으로 많이 다뤄드렸죠. 자, 그런데 입주의 지연 이슈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공사 중단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 조합원분들도 진짜 애가 타는 상황이죠. 자, 현재 시공당 측과 조합 측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에요. 조합에서는 법적 하자가 있는 5천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 인정 못한다는 부분이 있고, 시공단에서는 2020년 2월 실착공 이후에 1조 6천억 원 외상 공사 중이다. 돈 더 안 주면서 공사비 태클 거냐, 이런 입장이고, 당장 일반 분양 안 하면은 우리 공사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입장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조합원들도 시공단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요, 일반 분양 이전에 조합장이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둔촌주공을 비롯해서 성남이나 서울 굵직굵직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이런 조합장 변경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고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면요, 1년 이상 사업이 지연이 돼요. 자, 보통 기존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내가 돈을 3천만 원을 더 토해내야 되는데 너네가 집 공짜로 준다 그랬잖아. 자, 보통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 사업장에서 높은 분양가를 받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이것이 해임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내 분담금이 늘어났는데 봤더니 공사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3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것들이 시공사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우리 돈을 뜯어 먹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합 집행부도 해임되고 시공사도 재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문제는 공사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무조건 착공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공이 됐다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건설 사업이든 갑과 을은요, 착공과 동시에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하나 사서 빌라를 건축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당연히 건축업체를 알아보겠죠. 그리고 공사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공사 계약 이후에 시공업체가 오더니 추가 자금이 들어갈 것 같다고 추가 공사비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아직 착공 전이기 때문에 발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추가 공사비가 납득이 되면은 조정을 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찾아보고 공사를 진행을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공사 계약 진행할 때요, 마감재 상세 지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공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요, 시공 이후에도 추가 공사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막상 빌라를 지은 거 봤더니 온갖 싸구려 마감재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길길이 날뛰면서 이대로는 나 완공 못한다, 당장 마감재 바꿔달라, 그러면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때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겠죠.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한번 하면은 사람이 10년 늙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발주하는 사람이 초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대부분 정비 사업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공계약서에 아래 두 가지가 없다면요, 보호받기가 힘들어요. 첫 번째,
어떤 마감재를 사용해서 어떤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완벽하게 문구로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브랜드의 어떤 색상에 어떤 규격을 쓴다는 거에 다 지정돼 있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완공될 거라는 게 문서로 나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공사 기간과 자금 조달 방법, 책임 소재, 설계 변경과 마감재 변경 프로세스. 추가로 설계 변경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마감재 추가 변경 프로세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계약서에 나와 있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런 완벽에 가까운 시공 계약서가 없다면 둔촌주공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최대한 높은 분양가를 책정받아서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하고 입주를 빨리 시키는 거죠. 왜? 건축행위를 진행하는 건축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본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사업을 빨리 완료시킨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조합원들한테 무조건 손해보라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공사비 증액 부분은요, 많은 조합원들이 불만을 가지시면은 완공 이후에 반환 소송을 통해서 법적 다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공사를 중단하면서까지 할 이슈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집행부는 그냥 다음 일반 분양 프로세스를 밟아서 필요한 자금, 대여금으로 통해서 자금 공사 진행되는 거 일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주고요. 금융 비용을 최소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민간 정비 사업은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체, 시공업체를 미리 선정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미리 선정해서 평당 분양, 평당 건축비 이렇게 정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아파트 이주시키고 철거하면 부지가 확보되잖아요. 그 다음에 착공전 공사비 어차피 다시 책정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요, 건설업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 들어가잖아요. 추가 공사비 100% 나와요. 왜? 조합원들이 야, 왜 다른 아파트는 이렇게 짓는데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짓냐, 네가 조합회에서 돈을 받아 먹었냐,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계속 이제 마감재 상향 요구를 해봐요. 그리고 설계 변경 요구도 계속 들어오고, 그것이 다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가는 공사비는 어느 사업장이든 다 똑같아요.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다? 당초 계획보다 분양가를 높게 받아서 완료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조합원들 분담금만 안 늘리면 일단 오케이가 나오니까. 원래 더 많은 돈을 이제 추가 분담금이 아니라 환급금 형태로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 일부를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일반 분양가를 통제하면요, 분양을 전부 다 밀어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거예요. 왜? 정부가 통제하는 분양가로 분양을 해버리면 조합장들이 대부분 이제 해임이 돼버립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수십 년째 이어진 갈등이에요. 조합원이 을이 되고 시공사는 천문학적인 돈을 긁어부는 행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건설업계들이 또는 언론들이 괜히 분양가 올려달라는 거, 이거 조합원들 좋아하려고 올려달라는 것 같죠? 아니요. 건설업계 대변하는 거예요. 건설사 입장에서는요, 정비사업장은 노다지 중에 노다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부르는 대로 돈이 될 테니까 그냥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낙찰받아서 분양하는 것보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포함한 재건축 규제 완화 이야기했을 때 건설주 가격이 급등을 했죠. 자, 민간 정비 사업을 공급 확대 핵심으로 본다는 거는 정비 사업을 잘 모르는 사업이거나 또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언론에 나와서 정비 사업을 규제를 풀어가지고 공급 늘려야 된다는 사람들, 제가 볼 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 또한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평균 13년이 소요되잖아요. 민간 재건축 같은 거. 이것으로 공급을 늘린다? 어느 세월에 집값 불안은 지금 당장이고 13년 뒤에 집 늘어나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13년 뒤에 공급만 늘어나겠습니까? 이주 과정에서 전세값 불안으로 매매값 불안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제 말이 의심스럽다 그러시면요, 1기 신도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격 급한 분이 초기 재건축 아파트 투자잖아요. 우울증 걸릴 겁니다. 청약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분양 정책이 수요자보단 공급자의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분양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절대 분양받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요. 최대한 서둘러서 분양을 받으셔서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내년 부동산 시장은요, 크게 하락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규제와 금리가 싸우면 저는 금리가 이긴다고 말씀드렸죠. 내년까지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은 입주 물량과 겹쳐서 큰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때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꿉니다. 제도를 알기 전에 수억 원을 투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